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유의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의 메일 주소인 ntstar5 gmail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위캐널 아이디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반기별 납부자는 그 연말정산 시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지만은 2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무협력에 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반기별 납부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상반기, 예를 들어서 상반기 동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서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하면 되고,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세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만약 반기별 납부 신청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포함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연말정산은 언제 하냐면은 원칙적으로 2월달 급여가 지급될 때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월달에 급여가 지급될 때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2월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된 걸로 보고, 연말정산분을 지급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모든 사업체는 2월 말에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지급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반기별 납부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징수 납부할 부분이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정산 결과 환급인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그냥 제출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인 경우에. 납부인 경우에는 7월 10일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라든지 배당 또는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된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그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올해부터는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이 한 80% 된다 그러면은 초과한 20%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상여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여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이 3월 말일이므로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3월 10일까지인 부분이 있고 2월 28일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별 납부자라든지 반기별 납부자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자라든지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그리고 4, 4분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휴폐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말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2월 말, 3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만약에 그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할세액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신청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하고 건설공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보고 있는데, 해당 일용근로자가 만약에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돼서 일반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서 간이세 조견표에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여야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전부 합하여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종합, 퇴직, 양도소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한 50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그해 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은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의 그 소득공제 신고서라든지 아니면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선택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양쪽으로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